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신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은 매일경제신문인데요. 5월 11일자입니다. 일면 톱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로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 내용이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에도 계속 말했지만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여기 이렇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약 200명 규모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국가 일자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채용 확대하겠다. 즉 경찰관이나 소방과 같은 그런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에 할당을 하겠다. 대기업에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좀 사람들을 좀 많이 뽑아라 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은 2명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국가가 대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해설이 제가 해설해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서 의욕적으로 하는 첫 번째 사업, 즉 일자리위원회에 대하여 제가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에 대하여 몇 가지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일자리는 매우 중요하죠.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죠?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역대 정부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청년 일자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라고 하면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보면 정답은 있거나 아니면 정답을 모르거나 대개는 정답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의견 조정,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서 피해가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만듭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위원회도 정답은 분명히 뻔한데 그 정답을 피해가기 위해서 일부러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해설이 필요합니다. 제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답을 알고 있고 저도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답이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쉽습니다. 의외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과 저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식, 의식 이것을 버리면 일자리는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위원회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인식의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희망합니다. 서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가?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예산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나요? 국방과 의료와 교육입니다. 국방 분야와 의료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국방과 의료와 교육을 산업화하면 어떨까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민간이 참여해서 이것을 산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방을 산업화하지 않았고 의료를 산업화하지 않았고 교육을 산업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국방은 신성한 거야. 국방 임무는 신성해. 건드리지 마. 이거는 누가 참여하지 마. 이건 국방 전문가만 해야 돼. 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행위는 매우 숭고한 거야. 인간의 목숨에 달려있는 일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 담당하는 관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지 마. 그리고 영리 추구는 절대로 안 돼. 교육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야.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쳐야 돼.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직업을 구하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돈벌이로 사용되면 안 돼. 이렇게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국방, 의료, 교육. 그래서 국방과 의료, 교육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일은 전부 국가가 해야 하고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민간인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방과 의료와 교육을 민간에 개방한다면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방한다면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국방의 산업화입니다. 저는 육군을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학문 분야는 경영학입니다. 제가 경영을 공부하고 예전에 제가 나왔던 군대, 군을 경영학자의 눈으로서 군을 바라본 군, 산업화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금 국방부, 우리나라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여러 가지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소중하고 비싼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적 자산입니다. 지금 병역 의무를 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하는 사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적인 가치,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로 표현해서는 좀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병사가 입대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있어서 계속 경제 활동을 했다면 젊은 나이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합친다면 각각 병사들의 이익을 모두 합친다면
엄청난 비싼 자산을 지금 국방부는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비싼 자산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왜? 비싼 자산이기 때문에 비싼 자산일수록 매우 투입을 해서 투입 효과가 가장 많이 나는 중요한 부분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육군을 제대했습니다. 군 안에는 여러 가지 병과가 있습니다. 총을 들고 그리고 포를 쏘고 그리고 전차를 몰고 그리고 항공기를 몰고 여러 가지 직접 싸우는 데 필요한 병과, 싸우는 데 필요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귀중한 자원, 이렇게 귀중한 자산은 그렇게 매우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예를 들면 취사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주 일선에 매우 독립되어 있는 단위 부대를 제외하면 전 이 부대의 급식은 민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민간 업체가 그 부대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루 3끼 식사를 전 장병에게 제공하는 산업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사병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취사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사병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의 요리를 하는 게더링이라고 그러죠. 그런 외식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게더링 업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맡기면 더욱더 질 좋은 서비스, 식사 서비스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취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군대의 이 대대급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하는 이 군의관을 제외한 군의관과 의무병을 제외한 야전병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전병원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 전방 기숙강국까지 종합병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별도로 야전병원을 종합병원급의 야전병원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병원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되는 부분만큼 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찾아보면 민간으로 돌려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비유는 아닙니다만 미군은 외곽의 경비를 쓰는 군부대의 외곽의 경비를 쓰는 경비원도 민간업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민간으로 우리 국방 부분에 있어서 민간으로 돌려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하다못해 저는 자동차나 군에 사용하는 중장비의 정비도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귀중한 아주 비싼 인적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방부는 아주 귀한 비싼 인적 자원을 글쎄요, 아주 필요한 부분에만 배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영을 전공하는 사람의 눈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방부는 상당하게 많은 부분을 민간에게 외주를 줘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떡하느냐?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식사는 누가 해주고 그 다음에 야전병원은 누가 운영하느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전쟁이 나면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명령하면 민간의 모든 것들은 군에 예속될 수 있습니다. 캐터링 업체도 예속시키면 되고요. 병원도, 야전병원도 기존의 대학병원들, 큰 병원들을 예속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군은 미국 군대처럼 먼 외국에 가서 주둔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을 산업으로 보는 그러한 보다 통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민간으로 이전되면 민간의 산업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병력 자원을 줄여도 됩니다. 이 남아도는 병력 자원은 다른 곳으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시기에 좋은 시기에 다른 산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방 부분에 큰 눈을 뜨고 국방 부분의 산업화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야, 너 어느 대학 나왔냐? 야,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는다고 합니다. 너 어느 부대를 나왔느냐? 이스라엘에서는 부대를 좋은 데를 나와야 출세가 됩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군대는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매우 군대 내에서 무기나 그런 부분을 다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군도 그렇게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세 번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의료의 산업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의료행위로 돈을 벌어? 의료의 영리화를 추구해? 예, 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던 오바마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칭찬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영리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머리띠 이렇게 두르고 광화문이나 이런데 아니면 정부종합청사 앞에 가서 데모하실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의료보험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의료의 영리화, 즉 영리병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를 금기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금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자기 비용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논리도 있죠. 그러면 누구는 고급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나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느냐.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차별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물론 존재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료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위 많은 사람들이 좌파 정부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지금 정권을 담당하게 된 정권의 실세들이 본인이 좌파다, 아니다 라는 판단이 스스로 어떨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좌파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병원, 영리병원의 도입은 우파 정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우파 정부에서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좌파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말고 의료보험이 제공하는 것 말고 나는 보다 더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의료 재정을 보편적인 의료 재정에 들어가는 그 의료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별도의 돈을 내기 때문에 의료 영리법인에서 나오는 세금, 이익이 세금으로 환수돼서 국가의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의료화, 그러니까 병원의 영리법인의 도입에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의료의 질을 낮추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받고 있는 보편적인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위에 다른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료 영리법인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아랍 국가들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라로 가서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 돈이 국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달러를 국내에 들여놓고 가야 합니다. 영리법인,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을 받아들이기 물론 힘드실 걸로 압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훼손하지 않고 별도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리의료법인에 가서 영리병원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른 의사들보다 더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는 의사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리병원에는 훌륭한 의사가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좀 덜 훌륭한 의사들이 근무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영리병원에 가서 근무하는 의사는 예를 들어서 1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비영리병원에 가서 1년을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의무하면 됩니다. 우리가 연구만 하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이 영리법인을 고려할 겁니다. 많은 자본들이 의료산업에 투자될 겁니다. 이런 일을 우파 정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교육의 산업화입니다. 이 교육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한 서너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산업화를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 할 일은 대학의 자율화입니다.
대학이 신입생을 마음대로 뽑게 해줘야 합니다. 10,000명을 뽑던 20,000명을 뽑던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나왔던 중학교를 나왔던 고등학교를 나왔던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학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뽑는 겁니다. 그 피겨스케이트를 잘 타던 승마를 잘 타던 아니면 미모가 뛰어나던 그건 대학이 알아서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정부가 개입해야 될 부분은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의대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하는 의대생에게는 장학금을 주면 됩니다. 또 국어가 중요하다. 국어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됩니다. 국사가 중요하다. 국사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국가가 장학금을 주면 됩니다. 국가는 그렇게 장학금을 준 부분에 한해서만 관리와 감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하는 대학도 나오겠죠. 대학도 망해야 합니다. 망하는 대학은 법을 바꿔서 특히 사학의 경우엔 재단 해체해서 남은 재산을 사학에 돌려주면 됩니다. 대학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는 것이죠. 대학이 마음대로 사람을 뽑게 되면 대학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전공을 만들 것인가,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에 대하여 대학 나름대로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 아래로 내려오는 효과는 고등학교 교육이 혁신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고등학교를 굳이 나오지 않아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중학교를 나오면 기존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원에 갈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왜? 대학에서 굳이 정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전문적인 학원을 나온 학생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우리 같은 그 기성세대가 어떤 특별하게 직업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설계만 했다. 그러면 중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모집하여 반도체 설계만 가르치는 학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머리만 이렇게 아주 예쁘게 가꾸는 그런 학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만 설계하는 학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를 나온 학생이 굳이 정규 고등학교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특화되어 있는 직업학교를 가면 직업학원이죠. 사교육입니다. 그런 학원을 가면 얼마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안일 겁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대학을 가기 위하여 인문계학교를 가는 건 아닙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직업학교들이 많이 있죠. 저는 직업학교를 반드시 국가가 운영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학교들을 학원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학원들을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업이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AI 전문가들이 나와서 AI 전문 학원을 차리면 됩니다. 중학교 나온 학생이 AI 전문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으면 대학에서 얼마든지 스카웃을 해가거나 입학을 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고등학교를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교육 시장에 중학교를 나오면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사교육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럼 인성교육은 누가 하는데?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인성교육은 중학교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묶어놓고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너 이거 과목 공부해야 되고 저 과목 공부해야 되고 이거 중요해 라고 강요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교육을 살린다는 이름하에 교육 공급자가 독재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교육 살리기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교육 살리기에 찬성론자입니다. 사교육, 중학교 의무교육을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자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직업이 창출될 겁니다. 첫째는 저희 같은 이런 기성세대 또 이 직장 생활에서 오래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그 분야에 대해 학원을 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 시장이 넓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또 하나, 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그런 사교육, 직업교육 시장 속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굳이 대학을 갈 필요 없이 일찌감치 자기의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여러분 종합하겠습니다.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방, 의료 교육을 민간이 들어가서 돈을 벌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식을 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깨는 데에는 우파 정부보다는 좌파 정부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 우파 정부가 이런 일을 추진하면 매우 저항이 심합니다. 그러나 좌파 정부는 우파 정부보다 저항이 심하지 않은 기대입니다. 왜? 좌파 정부니까요. 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청년 일자리일 겁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가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대기업에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넣고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두 사람 고용하면 한 사람 인건비를 대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 만들려고 지시한 일자리위원회는 그런 미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의식을 짓눌렀던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자리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부는 좌파 정부입니다. 좌파 정부이니까 저는 희망합니다. 특히 의료의 영리화, 즉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파 정부가 좌파가 아닌 진보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 굳어져 있던 관념을 깨고 보다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택하는 그러한 진보적인 정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빕니다. 희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그 일자리의 창출은 미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말했던 공무원의 수를 늘리거나 대기업에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넣거나 그리고 중소기업에 2명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대주는 것만큼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방, 의료, 교육을 어떻게 산업화할 수 있느냐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진보적인 좌파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디어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